안녕하세요. 름입니다.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오늘도 합니다. 오늘은 음, 이번 주에 매매를 해봤던 거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요일 밤에는 또 다음날 매매를 연습을 해볼 걸 또 찾아볼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한 것들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이번 주에 매매했던 게, 모비릭스라는 걸 매매를 했었고요. 이거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좀 괜찮은 회사였다고 했고요. 현찰도 많고, 드림 CIS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고요. 검사 의뢰받아서 이제 바이오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업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임팩은 자동차 부품 회사. 갑자기 확 떴고요. 어제 갑자기 확 떴고, 예스24 제가 아깝게 놓친 거는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종목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컴퓨터가 또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 전에 차트 그린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단기로 보는 거니까 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크게 주고요. 조금 더 크게 줍니다.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네요. 또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팔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하향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향 추세인 것 같고, 요거는 제가 타이밍도 괜찮았고 매수하는 타이밍도 괜찮았고 매도하는 타이밍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괜찮게 났었고요. 제가 목표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임팩이었습니다. 임팩은 재무제표까지 한번 다 봤었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봤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거는 되게 상승세가 강해요. 지금 이거는 재무제표나 연기이나 봤을 때도 다 좋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 상승 추세네요. 차트를 보면은. 임팩은 제가 또 심리 싸움에 조금 실패했던 종목이고요. 조금 싸게 살려고 자꾸 왔다 갔다 신경 쓰고 느리게 하다가 결국에는 싸게 못 사고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더 비싸게 못 팔고 시간만 끌고 몸만 상하고 머리 상하고 이랬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심리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식은 기술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모비릭스. 이거는 게임주였습니다. 게임주.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했고요. 제가 재무제표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현찰도 많고 회사도 안정적인 회사고, 게임을 대신 이제 뭐라 런칭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게임 대행 업체고 게임도 뭐 한다고 했고요. 상당히 괜찮다는 업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봤을 때 괜찮은 회사였다고 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심리전에서도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심리전에서 절대 꿀린 것도 없었고 되게 매매를 잘했습니다. 요게 목요일 날까지
매매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 한 종목은 아직 오늘 결정이 안 나서 공개는 못 하겠고요. 이게 매수를 할 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따라가는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순간적으로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요걸 다음에도 또 들으려고 매주 금요일날 일주일 정리하는 거는 영상을 저장해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이오주가 오늘 약간 눌리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눌린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반등이 강하게 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떨어졌지만 더 밀고 나갈 겁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매 일지를 보면 제가 참 이거 공개하기 좀 그래서 공개는 안 하겠는데 정말 제가 나중에 얼굴을 보여줘도 될 만큼 얼굴 보여줘도 된다는 경우가 이제 뭐 진짜 전업으로 나설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계좌도 깔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보면은 기간 보면은 5일날 드림 CIS 목표 완수. 그 다음에 6일날은 하나 건너뛰었고 이날은 코인 수익을 좀 올렸는 날입니다. 그리고 7일날 임팩도 수익 괜찮았고 목요일 모빌릭스가 제일 나았습니다. 제일 나았고요. 그리고 오늘 산 바이오주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떨지. 바이오는 지금 섹터가 바이오가 중심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낮은 것 같고 다음 주에 지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너무 짧나? 7V다. 이거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동양 EMP라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던데 그거 하지 말고 제가 보던 거 한번 찾아볼까요? 특정 주가율로 봤을 때 좀 싼 것들 이렇게 보면 쭉쭉쭉 그게 없어졌네요. SGC 이테크 건설이라고 있었는데 올랐나? 갑자기 안 보이네요. 그 상위권에 저렴한 종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날았나? 이테크 목록에 빠졌나? 우와,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응? 수치가 뭐 잘못 들어갔나? 이거 4분기에 죽었나 보네. 이거 저렴한 가격이 있었는데 4분기에 죽었나? 이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가격이 너무 싸서. 내가 데이터를 잘못 넣었나? 4분기. 잘못 넣었네요. 수치가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다. 근데
아, 마이너스 엄청 많이 났네. 야, 이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딴 거 봐야 되겠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처음부터 다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간략하게 전원, 휴대폰 전원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고요. 장기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차트를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 봐야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핵심도를 찍고, 자, 핵심도를 찍을 때 캔들의 상단을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서 하단에 한번 찍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캔들을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에 한번 찍고 낮은 곳에 한번 찍고, 그래서 보면 이 두 선이 캔들을 감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두 선 안에 지금 캔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게 크게 끈 거고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더 꺼주면은 요 부분이 지금 또 하나의 구역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을 설명하자면 캔들의 발 부분, 캔들 아래 부분을 선을 끈 거는 지지선입니다. 애들이 발을 만지면 더럽다고요. 만지지 말라고 지지지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 캔들의 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지지선이구나. 그리고 캔들의 머리 있는 부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꾸 더 커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선이 막으니까 저항선인 겁니다. 그래서 캔들의 발은 지지지지, 캔들의 머리는 어, 더 키 클락 컸는데 못 올라가게 하네. 저항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꺼주면은 분리가 되죠. 저도 이거 답이 있어서 끊는 게 아니라 한 대개 몇 달 이상 동안 계속 선만 그었습니다. 너무 마스터하고 싶어서. 그리고 대각선으로 그어줍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차트를 선을 그릴 때는 상승하는 곳은 아래쪽에 선을 그어요. 다른 차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긋고요. 그렇게 해서 이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안 내려가면 요 선을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려가면 선이 또 더 꺼지는 겁니다. 요렇게 꺼요, 보통.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개영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한 줄 더 꺼주면 더 편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이 중요하니까. 저는 좀 세부적으로 끊는 편이고요. 요렇게 보면은 요 구역에서 움직인 거죠. 요 구역에서, 이 넓은 구역에서. 아, 이거 이렇게 안 그려지네. 요 넓은 구역에서 움직인 거고요. 다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또 이렇게 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위에 해서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만나서 지금 다시 꺾여 내려왔는데 여기 하나 지지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선을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걸 보면 여기를 뚫은 걸 보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트가
주는 게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양 EMP를 검색을 한번 해보죠. 자, 기본 종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 종목 공부하는 걸 보는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계속 그 기업을 파는 거는 시간 가면서 계속 더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시가총액은 1454억 원, 많은 편은 아니고요. 상장 주식주도 되게 적네요. 700만 주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 외에 퍼는 6.29, EPS는 2939, 주당 순이익이 2939원이네요. 2939원이고 퍼는 6.29. 이 회사가 순이익으로 1년 동안 순이익으로 이 회사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6년 6.29년이 걸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당 순자산은 뭐 34,4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들은 딱히 크게 안 봅니다. 보긴 보는데 크게 의미 안 두고요. 저는 차트하고 어떤 기업인지를 봅니다. 이 종합정보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사인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보면 동양 EMP, 동사는 코스닥 시장에 주식 상장했고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어댑터 만드는 회사고요. 에헤이 룰라 임자식. 그리고 뭐 10개 회사가 있다고 하고요. 종소회사 자회사 같은 게 10개 정도 있고 전자회사들 주요 전자회사들이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요즘 뭐 휴대폰 충전기를 잘 안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문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직접 제조하는 상품의 그림을 한번 보는 거죠. 어떤 건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건지 그런 힌트를 보는 거예요. Invaded SMPS 이게 뭐지?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스위칭로와 트랜스를 이용해 교류 전원을 제어 가능한 직류 출력 전원으로 변환하여 TV 안정적인 직류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어쨌든 TV에 직류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래요. 32인치, 85인치 이러는 다양한 라인업. 대부분 TV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TV는 UHD, FHD, HD, 모니터, LFD는 처음 보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뭐 노트북이나 어떤 전자장치에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전자장치죠. 세계 탑레벨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공동 개발했다. TV 어댑터에 들어간다. 셋탑박스. 셋탑박스가 저 셋탑박스 업체 아시잖아요. 알로이스, 안드로이드 기억나시죠?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효율이 좋다. 뭐 이런 거. 뭐 자기 회사들 물품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요거는 LED TV 작은 거고 TV 셋탑박스하고 이런 데 들어가네요. OA 디바이스가 사무기기 디바이스인가?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전자부품들. 그 다음에 차저. 이거는 트래블 어댑터 포 모바일 디바이스. 여행용 전원인가 봐요. 모바일 장치에 휴대폰.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거네요. 이거 고밀도 고효율. 이거 보니까 딱 뭐 만드는 회사인지 진짜 감이 오네요. 저 이거 알고 열어본 게 아니라 무턱대고 열어본 건데 여기서 스마트폰, 태블릿, 블루투스 디바이스. 야, 와,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어셈블리, PCB도 들어가고요. 케이스, 밑바닥, USB 포트, 케이스 바디, AC 플러그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라인업도 엄청 많네요.
와. 그리고 무선 충전도 들어가네요. 무선 충전은 캠트로닉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코일의 전류를 발생시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는 건데, 제품을 안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네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요즘 자동차 보면은 휴대폰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되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제 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코나 EV를 타고 다니는데 불 안 나요. 제 거는 나중에 나온 거라서 LG 배터리가 아니고 SK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전혀 문제 없고 고장도 안 나고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 무료 충전만 골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는 거고, 일반 충전기가 아니라 좀 큰 충전기, 무료 충전인데 좀 큰 충전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만들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도면 같은 거고요. 모바일도 들어가는 것 같네 보니까. 모델 네임이 여러 개 있고. 무선 충전은 그때 캠트로닉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리고 인버터, 파워 플러스 인버터 포 일렉트로닉스. 이거는 PCB 판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고효율 제습기. 고효율 제습기에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요? 에어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너 뭔지 아시죠? 제가 한글로 안 풀어드립니다. 이거 다 아시겠죠? 에어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너에도 들어간다는 거고, 전력 공급하는데, 여기 보면 요런 게 들어간 거죠. 에어 컨디셔너는 에어컨 얘기고요. 냉장고, 에어컨에도 들어가네요. 이건 뭐 많이 들어가네. 다 하네 그냥. PV 인버터. 이거는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직류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이다. 그 기본적인 거 아시죠? 직류전기는 강한데 멀리 못 가고, 교류전기는 약한데 멀리 간다는 거. 그 테슬라가 교류전기를 만들었죠. 에디슨이 직류전기를 만들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테슬라가 교류가 더 좋다 뭐 이래 하다가 싸워서 따로 나가서 회사를 차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류전기가 파장이 크죠. 파장이 크니까 멀리 간다는 거고, 직선으로 가는 거는 직류전기인데 멀리 못 간다는 거. 우리가 자전거 탈 때 가만히 일자로 가면 멀리 못 가죠. 자전거 핸들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돌리면서 지그재그로 가야지 잘 나가죠. 교류가 지그재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직류 전기로 바꾸어 햇빛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도 만드는 거네요. 태양광 발전은 여러 개의 태양전진들이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며,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장비로서 통상의 AC 전원을 필요로 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직류전기로 바꾼다는 거죠. 그 직류전기로 바꾸는데 그 중간에 인버터가 있어서 태양전지를 직류전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 그 사이에 있는 인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태양광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솔루션, 유니테스트, 페러스카이트, 스카이트,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태양광 효율을 높여서 지금 한화에서 승부수를 띄워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조 2천억 유상증자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그쪽에 많이 쓴다고 하고요. 일부분은 수소에 쓰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EV 차저. 동량 EP, EV 차저. 이거는 뭐죠? 프리미엄 전기차 충전기 클레어. 제가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는데 요새 계속 충전기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해요. 친환경 솔루션. 이게 풍차 돌아가네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풍차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솔루션에서 강원도 쪽에 그린 수소를 만든다고 해서
풍차하고 태양광 뭐 대단히 단지를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뭐 어쨌든 프리미엄 차저인데 이거는 가정용인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가정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LED를 통해 쉽게 충전 상태 확인 가능하다. 7kW고 필름 사용법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 22kW급이면 많이 약한 겁니다. 약한 편이고요. 무상 보증 뭐 2년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가정에 설치해서 만드는 걸로 보이네요. 좀 크기도 작고, 요거는 전기차 충전기가 콤보 형식인데, 요거는 뭐고 단일을 뭐라 하지? 충전기 형식이 어쨌든 충전기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위쪽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요렇게 하나, 삼각형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를 하나 합쳐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하나, 요렇게 삼각형 하나, 요 두 개 모양이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초반에 나온 전기차는 위에 부분만 꼽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위에랑 밑에랑 동시에 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콤보입니다. DC 콤보라고 합니다. 충전하러 가면 DC 콤보로 충전을 하죠. 요즘 차는. 그게 속도가 빠르니까. 자, 충전기 원래는 동그란 거 하나 있었어요. 한 개짜리 충전했는데 속도 느리니까 이게 발전되면서 밑에 세모난 걸 하나 더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동그란 거에다가 밑에 세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콤보라는 겁니다. DC 콤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도 들어가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오토모티브 듀얼 배터리 시스템, 자동차네요. 슈퍼캡 배터리 백업 파워 컨버터, 스택터블 벅 오알 부스트 컨버츠. 이건 뭐 위에 한글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듀얼 배터리 시스템이라네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듀얼 배터리 시스템이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고, 이건 좀 전문적인 거라서 이해가 좀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듀얼 배터리랍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듀얼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 필요 없는데 차에 들어가는 듀얼 배터리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BC, 이거는 AC 전압을 DC로 변화봐요. 아, 맞다. 아까 전기차에 동그라미 위에 한 개 있는 게 AC 충전이었고, 여기서 밑에 세모가 더 들어가면 콤보입니다. DC 콤보. 이렇게 되면 AC, DC가 이게 직류하고 교류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면 AC 전압을 DC로 변환하는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 거네요. AC에서 DC로 바꾸는 거. 주요 구성품은 노이즈 감소를 입력 필터, 에너지 효율, PFC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중에 AC 전압을 DC로 변환해주는 거의 핵심 요소다. 핵심 요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한번 볼까요?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전기 AC. 직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말씀드린 게 맞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한 것 같네요. 자, 네이버 보면은 직류는 축전기의 전류라고 하면 DC라고 하는 겁니다. DC.
그리고 양극에서 음극에서 나온다는 거. 아, 그러니까 직류는 DC, 교류는 A입니다. 참고하세요. 아, 그래서 DC 콤보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류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건데 강합니다. 멀리 못 가고, 교류는 지그재그로 가는데 강하진 않은데 약하게 멀리 갑니다. 그래서 교류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발전소 같은 데서 전기가 발전해서 전기가 생산되면 그걸 먼 거리로 보내는데 직류로는 이게 멀리 못 가니까 가다가 다 소실돼 버리니까 교류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고요. 어쨌든 보면은 AC를 DC로 변환해 준다. AC를 DC로 변환해 준다. 그러면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준다. 그 말이래요. 아까 앞에는 교류, 직류 이렇게 해놓고 얘는 또 AC, DC 이래 놨네. 이왕 보는 거 영어 약자도 안 볼까요? 영어 약자 없네? 아, 없네. DC 뭐 전류를 직류라고 뭐 영어 DC 전원이면 다이렉트겠죠. 뭐 D는 직류니까. 제 추측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이렉트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지금 공부 다 했어요. 저도 혼자 하면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 찍으면 확실히 공부하는 거죠. 와, 이런 회사구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공시도 한번 볼까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동양 EMP. 응? 검색이 왜 안 돼? 보면은 아직 많이 쌉니다. 282.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엄청 많고요. 컴퓨터가 느려서 행위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나오네요. 282%로 엄청 싼 편이고요. 뭐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거는 없고 3분기 대비 하락했네요. 동양 EMP 보면은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고 3분기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는 맞네요, 확실히.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부채 비율 되게 괜찮네요. 유보율 뭐 이래 많이 돈을 많이 쌓아놨다는 얘기죠, 이거. 유보율, 아이고 동그라미 안 쳐지네. 퍼는 6.28이면 대접을 좀 잘 받고 있는 편이네요. 퍼가 이 정도면. 그리고 BPS 이런 거는 뭐 굳이 자세히 안 보니까. 그리고 뭐 ROE 있나? ROE는 이 밑에 있구나. ROE는 10.14. ROE는 10.14 정도 되네요. ROE가 리턴 오브 어닝이죠. 리턴 오브 어닝. 그거 뭐 이제 자산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를 한번 볼까요?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 배당 결정했다는 이런 말, 이거 뭐 주주한테 돈 얼마 준다 이 얘기고, 매출액 30% 이상 변동되면 나오겠죠.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했다 뭐 그런 얘기죠. 대부분 대주주 아니면 보유 주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열어보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이제. 그래서 보면은 명칭은 동양 EMP 주식회사 평택. 우리 회사가 산에 있는데 바로 위쪽이네요. 처분 기간 28일부터 28일까지 39만 주. 와, 많다.
처분 내용. 한 주 처분 가액은 17,100원이었고요. 처분 가액은 66억. 처분 대상 동양 EMP 장학재단. 처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동양 EMP 장학재단에서 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적었지? 처분 대상. 동양 EMP 장학재단에서 처분을 한 것 같네요. 정확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처분 보고하고 실제 처분한 거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 처분 대상자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처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처분한 게 장학재단에서 처분을 했다는 거고, 장학재단에 돈을 줬다는 거네요. 요만큼 39만 주를 39만 주의 주식을 66억에 처분해서 장학재단에 돈을 냈다. 좋은 일 한 것 같네요. 이런 거는 ESG 쪽에서 S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좋은 평가받는 회사, 이미지 좋은 회사. 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되고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안 어렵잖아요. 열어보니까 안 어렵죠.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또 한 번 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진짜 보기 싫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회사 개요 이런 거 보면 좋고요. 홈페이지 갔다 오면 이런 거 굳이 다 안 봐도 되고 뭐 하는 정도만 보면 되고. 참 아까 하나 안 봤네요 이거. 종목 분석에서 대주주 현황 한번 봐야죠. 깜빡했네요. 지분 현황에 가봅니다. 19% SDY 보호자 SDY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 같은데 홀딩스 지주회사가 13% 동양 EMP 장학재단이 아까 동양 EMP 장학재단이 지분을 팔아서 장학재단에 넣었고 지금 4%가 남은 거네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 조금씩 성이 다 다른 거 보면 가족회사가 아닌가? 맞네. 가족회사 맞네요. 김재수, 김재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가정회사 같긴 하네요. 생각보다 지분이 높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다시 어디 갔노? 전자공시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업 보고서를 열어봅니다. 연결 재무제표 자산은 유동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보면 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게 1996억 돈 많네. 그 다음에 자산 총계는 3244억 부채는 849억 돈 많은 회사예요. 부채가 생각보다 적네요. 요 항목들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뭐 현금성 자산 뭐 예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요. 이거는 뭐 투자한 거고 매출 채권은 그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떤 회사에 납품하면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현찰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업 대 기업과는 거래하면은 물건을 납품하고 나면 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몇 달 후에 돈을 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다. 근데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어음을 받았으면 그거는 현찰이 아니죠. 몇 달 후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증서죠.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받아야 되죠. 100만 원을. 그러면 그걸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채권.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기업을
처음에 알아볼 때 매출조건 부분 꼭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회사 안에 만들어 놓은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기타 뭐 유동자산은 뭐 어떤 유동자산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타에는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부채는 849억이니까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엄청 적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은 좀 줄었네요.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늘었고, 매출이 늘어나야지 좋은 현상인데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늘어야지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자본금 39억 이런 거, 자본잉여금이 그거 잉여금이 돈이 이자나 이런 거 남았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까먹어서 이것도 찾아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절대 저런 거 어디 적어 놓고는 안 외웁니다. 그냥 계속 찾아봅니다. 인터넷 좋은데 만데 외워요 저거를. 영업이익 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네요. 영업이익 외에,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제가 이제 대략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업해서 이익 만드는 거 외에 뭐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잘구리한 어떤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익잉여금은 물건을 팔아서 영업이익 한 거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으로, 자본으로라기보다는 영업이익 외에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물건 파는 거 외에 뭐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본잉여금은 조금 더 찾아볼까요? 참 재무제표 보는 게 까다롭습니다. 짜증도 나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회사의 재무팀장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주식쟁이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예를 들고 있고요. 자본은 그겁니다. 주주들의 돈 더하기 이익입니다. 주주들의 돈 더하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거둔 순이익 중에서 발음이 안 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는 자금 유보시키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한마디로 물건 팔아서 남은 거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의 추전 항목으로 만든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가는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으로 가지고 이익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나 정확히 구체적인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줘야지. 저래 얘기해 주면 어떻게 알아먹노? 눈에 안 들어오네. 어쨌든 자본하고 이제 자본으로 이제 잉여금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고, 이익금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된 거는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이익 잉여금은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고,
잉여금은 자본으로 인해서 생긴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네요. 이게 회사 안에 돈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처럼 매출채권 받을 권리만 있고 실질적으로 현찰은 안 들어와 있으면 업만 받아서 있는데 그 회사 망해버리면 현찰 못 받으니까 실제로 회사 안에 현찰이 얼마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죠. 괄호 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사는 장비나 뭐 투자하는 것들 투자를 이만큼 했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회사 안에서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활동은 돈을 빌리거나 갚는 게 다인데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돈을 많이 갚았다는 얘기죠. 돈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보통 차입금을 빌리면은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등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은 이자가 비싸고 빨리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되고 장기 차입금은 이자가 쌓이면서 기간이 긴 겁니다. 이거 갚았죠. 급한가 봅니다. 13억이네요.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석도 보면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자본금 1,000억이었어요. 아니 1,000억이 아니라 1억이었어요.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현재 납입 자본금은 억 39억이네요. 뭐 자본금에는 자본 플러스 이익금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그게 회사가 계속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3억 아니 39억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그 밑에 회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안 유명한 회사인데 갑자기 뭐 유명한 회사가 자회사에 있다거나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회계기준 ISAB 발표한 기준서 뭐 이게 따라서 뭐 작성했다 이 얘기고 이렇게 어려운 말 다 필요 없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 아까 앞에 본 부분에 대해서 보유 현금과 요구불 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 3개월 이내에 현금의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또 주석에다가 또 뭐 우리는 6개월 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모르겠네요. 지분은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대요. 이런 말 보시면 되고 재고 자산이 다른 거는 총평균법 이거 제가 ERP 담당하고 있을 때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 까먹었어요. 어쨌든 총 평균법이라는 걸로 알고 있고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물건 산 거 얘기하는 거죠. 전환 원가 및 재고 자산을 이용한 가능 상태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고정 뭐 복잡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고 감가상각한다. 뭐 그리고 현가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됐고 위험 회피 회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너무 어려운 용어입니다. 위험 회피라는 게 그거 리스크 분석하는 데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걸 뭐 회계에 반영했다는 것 같고 이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복잡다. 너무 많다.
정액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건물이 10년에서 50년이다. 건물을 사잖아요. 건물을 사면은 그걸 회계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재무제표에. 첫 해 샀을 때 이게 1,000억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더 싸져야 됩니다. 1,000억짜리가 1년 지났으니까 싸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다. 물건을 1,000억 원어치 샀는데 1년 지났으면은 뭐 한 100억 원어치 1년 동안 썼다. 이렇게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맨 처음에는 장부에다가 1,000억으로 해놨다가 그 다음에는 900억으로 해놨다가 800억으로 해놨다가 자꾸 가치가 까지는 거죠. 상각한다는 게, 감가상각한다는 게. 자산을 감한다는 거죠.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비싸니까 10년에서 50년으로 해서 한 해 한 해 이제 비용을 깐다는 거고요. 구축물은 20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노트북을 8년으로 정해놓고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첫 해는 100만 원에 샀으니까 100만 원으로 해놓고 두 번째 해 됐을 때는 또 까가지고 뭐 90만 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년째 되면 이제 1,000원이 되더라고요. 그 1,000원은 계속 남아 있고요. 폐기하기 전까지.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무형자산은 뭐 모양 없는 자산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자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면은 뭐 연구 및 개발 요것도 좀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다시 재무제표만 따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연구 또는 프로젝트 단계의 지출은 발생 시점에 지출에 대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프로젝트 연구할 때 지출한 거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게 완성품이 돼버리면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딱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도 좀 더 찾아보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대체 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뭐 종업원 급여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종업원 급여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굳이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저 표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자회사들 자산 부채 얼마나 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손익은 어떻든지. 근데 여기는 보면은 루마니아 오토칸 컴퍼니 빼고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자회사들이 잘 나가는 편이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종속기업에 있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거죠. 지분을 매각해서 이제 이 회사는 우리 관계사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보유 현금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5천 있네요. 현금. 현금은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47억. 외화예금 이건 뭐야? 354억. 와, 현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통장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채권 받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은 이것도 좀 이해가 힘든데 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대비해서 돈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 만약에 우리 직원이 누가 몇십 명이 퇴사할 것 같다 하면은 미리 퇴직금을 돈을 따로 빼서 모아두는 거죠. 나중에 쓸 돈이니까 미리 빼놓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빼놓고 그 돈을 안 쓰면 나중에 다시 플러스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아, 어렵다 진짜. 뭐 파생상품 안 했다는 거네요. 그래 쭉 내려보면 재고는 재고자산도 요 봐야 될 부분이 상품
제품, 제공품. 이건 뭔 말인지 어렵죠, 이것도. 자,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거 없어져 붙네. 아까 재고자산, 재고. 요 부분을 설명드리면 상품은 그겁니다. 우리가 만든 상품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만든 상품이 아닌 겁니다. 상품은. 제품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회사 안에 재고를 얼마나 쌓였는지,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만약에 우리 창고에 우리가 만든 물건이 100원짜리가 10개 있다. 이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은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상품은 다른 회사에서 사온 물건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사온 물건이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거. 21억. 장부에도 21억. 그 얘기죠. 제공품은 우리 회사 제품이긴 한데 아직 덜 만들어져가 라인에 있는 것들. 중간 단계죠. 완성되기 전에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재고를 얘기하는 걸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원재료는 말 그대로 제품 만드는 진짜 원재료 얘기하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미착품은 부품인데 덜 붙인 걸 얘기하는 건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도 한번 찾아보죠. 저장품, 미착품. 제가 이거 적어놓고 또 한번 찾아볼게요. 와, 시간 많이 지났다. 깜짝 놀랐네. 저장품, 미착품. 나중에 재무제표 볼 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은 돈을 미리 주는 거죠. 아니다, 받는 건가? 이것도 헷갈리네. 선급금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찾아볼게요, 다시. 참, 선지급한 거네. 근데 물건을 받지도 않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 회사가 좀 센 회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선급금치. 그래. 상식으로 생각해도 먼저 선자 쓰니까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는 거 맞네. 혹시나 틀릴까봐 찾아봤어요. 제가 한문 그래도 그 뭐지? 명심보감까지 배웠어요. 앞쪽까지는 하지만. 그래서 선급금은 돈을 미리 줬대요. 왜 돈을 미리 주지? 아닌데? 선급금 이걸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건가? 이거 왜 이래 헷갈리지? 이걸 또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이거 까먹네요. 이거 왜 이래 헷갈리나? 선급금은 미리 받은 건데 지금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상대방 회사에서 미리 돈을 줬다는 거예요. 요것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걸 오래간만에 보니까 또 헷갈리네. 선급금 또 찾아보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 밑에 쭉 보면 그 외에 뭐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까지만 보고
2탄을 준비할게요. 오늘 용어 그것도 설명하고 좀 더 봐야 될 부분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너무 늦었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